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실기특강, 산업기사 실기특강, 기초실기특강입니다. 기초실기특강에 오늘은 기사단답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단답이 여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배점 득점 목표로는 한 50점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50점 정도다 그러면 상당량의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얘기되어질 수 있는 모든 전기 설비가 기사단답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전기 설비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원단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로를 지납니까? 성전선로. 그리고 나서 배전선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변전 설비를 거쳐 변압기 2차 측에 부하 사용 상태 수용가까지 전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설비, 전기에 관한 설비들이 단답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본실기 특강에 가시게 되면은 내선 규정이라던가 뭐 테이블 스펙이라던가 심벌이라던가 요런 내용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본실기 특강에서 만나시게 되는데 본실기 특강에서 만나지게 되는 그러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선 규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선 규정에서 발췌를 해서 심벌이라는 부분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과목명으로 내선 규정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실기 특강 때는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풍부한 양의 공부를 하시겠고 그러면 본 기초실기 특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십니까? 그냥 필기 시험을 보자마자 어느 정도 막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좀 이렇게 쉬다가 릴렉스 하다가 필기 합격자 발표 받고 와 이제 실기 특강이다 그래서 실기 특강에 막바로 투입되게 되면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본실기 특강으로 실제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기초실기 특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한다. 이 정도의 난도다라고 알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기초실기 특강은 뭐 그냥 도입부의 입장이니까 그냥 맨 처음에 기초 지식만 쌓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실제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기초실기 특강 교재에서도 파트별로 예를 들면 뭐 기사단답이든 예비전원이든 조명이든 그 다음에 시퀀스든 수변전이든 파트별로 적어도 한 문제씩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기초실기 특강 교재에서도 적어도 한 5문제 정도는 우리가 득점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문제 수는 몇 문제 정도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18문제에서 19문제인데 이제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2시간 30분 동안 응시를 하시게 되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2시간 동안 응시를 하시다 보니까 18문제일 수도 있고 19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초실기 특강 교재에서 5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실기 특강에서는 이제 나머지 적어도 20문제 이상 형태의 내용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실기 특강의 내용에 있던 내용들이 본실기 특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본실기 특강은 이제 영역이 좀 더 넓어지는 입장이니까 포함하면서 넓어지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단 기초실기 특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을 잘 잡아주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본실기 특강 때는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은 그대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본실기 특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익혀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날인데 기사단답의 첫날입니다. 기초실기 특강의 기사단답. 첫 번째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내선 규정 발췌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기 회로수 계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분기 회로수다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 카바가 되고 있는데요. 원단 쪽에서 시작됐던 송전 파트를 지나 그리고 나서 나누어지는 배전 파트를 지나 옥내 사용입니다. 부하 사용 상태의 수용가가 되겠는데 배선 상태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송전이다 그러면 보낼 송자인가요? 송구하다 할 때 송자인가요? 그래서 전력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 되겠습니다. 전력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송전의 입장은 전압을 얼마짜리를 쓰고 있나요? 특고합이요? 특고합도 물론 정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고합이죠. 예. 초인적이니까요. 예. 재미가 없어도 웃으셔야 돼요. 이 새끼들아. 예. 어색해 죽겠어. 자, 그래서 송전솔로입니다. 송전솔로의 전압은 어떤 전압이죠? 고합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초고합입니까? 전력 전송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 사용 상태는 거들떠보지 않는 거야. 그냥 에너지만 전달해주면 돼. 에너지만 푸시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P는 VI에서 전압이 초고합으로 높다 그러면 I가 작아져도 되는 거죠. 손실이다 그러면 I 제곱 R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량 P는 일정할 때 용량은 VI인데 초고압 송전이다 그러면 전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도 되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작아진 결과로서는 I 제곱 R의 전력 손실이 작아져. 뭐가 작아져? 전력 손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하면서 에너지 전달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을 하고 있죠. 215kV 또는 345kV. 나아가서는 765kV 정도 되겠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 얼마나 좁아. 홋카이도보다 작은 면적인데 765kV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만 팔아먹을 그럴 상황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엄청나게 광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넓은 면적에.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갈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를 갈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은 나라에 가서 우리는 765 기술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할 자격이 있잖아라고 하고 어떠한 견적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쁘게만은 보지 마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이제 한전에 한국전력 캡코에 입사하실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새끼들이 뭔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765도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배전 계통이 있는데 배전 계통은 전압이 조금 낮아졌어요. 얼만큼의 전압입니까? 투투나인입니다. 22,900V의 전압이다. 여전히 전력 손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시가지 배전솔로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시가지 배전솔로에는 자동차도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사람도 지나다닐 수 있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성룡이 영화를 찍을 수도 있단 말이에서 예전에 성룡 영화를 보게 되면은 성룡이 막 건물에서 뚝 떨어지는데 전기줄을 막 걸쳤다가 이게 살아남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2,900V의 절연전선이니까 케이블이니까 살아남는 거지. 254나 345면은 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전솔로의 특성상 시가지 배전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송전 라인보다는 전압이 낮아. 그게 22,900V야, 투투나인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선의 입장인데 배선의 입장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에 두 글자를 붙여요. 뭐라 붙여? 옥내 배선. 근데 옥내 배선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전압입니까? 600V 이하 교류 기준으로 몇 볼트야? 600V 이하. 저압 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600V 이하다 하면 실용적으로는 220V 그리고
380V.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옛날 얘기를 하자면 아니면 딴 나라 얘기를 한다면 110V 요런 것들, 또 예외적으로는 440V 요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분기회로스는 그중에 어디에 속하는 내용입니까? 송전입니까? 아니죠. 송전은 뭐 전력 전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분기회로 이런 개념 자체가 없겠죠. 그러면 배전입니까? 아닙니다. 배전은 투투나인 배전솔로에 그렇습니다. 여러 수용가의 변압기 1차까지 전기 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분기회로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내 배선을 얘기하는 건데 옥내 배선에 내 자를 따고 배선에 선자를 따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내선 규정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내선 규정의 내용을 거의 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의 양념 조미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기회로서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해진 이치대로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선 규정에 나와 있는 분기회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회로수 계산에 1번에 부하 산정 방법이 나와 있어요. 표준 부하에 의한 산정 방법과 실부하에 의한 산정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표준 부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 입장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건축물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부하가 세팅된 상태가 아니고요. 건물의 뼈대 정도가 올라가는 설계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부하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의 건물이면 요런 용도라면 이만큼의 부하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표준부하라고 합니다. 어디서 정해놨습니까? 내선 규정에서 정해놨죠. 자, 얼마만큼으로 정해져 있느냐. 괄호 1번의 표준부하에 의한 부하 산정 방법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공장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건물 종류는 뭐예요? 기숙사. 기숙사. 잠자는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숙사에서 잠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건물이 있죠? 주택에서 자자. 주택이 있다고요? 여관이 이쪽에 있습니까? 여관에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어요? 호텔에서 잠을 자죠. 주로 잠자는 공간이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이 있어요? 병원에서 잠을 자나요? 언제부터 병원에 병원에서 잠자는 건 맞아요? 그래요? 뭐 얘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병원에서 잠을 잡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서 잠을 자요? 학교에서 잠을 자. 그래서 학교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선 규정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선 규정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내시면 안 돼요. 학교는 잠자는 곳입니다. 근데 학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잠자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돈 날라갑니다. 그래서 학교는 여기서는 이 기준에서는 잠자는 곳인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부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장 중요한 부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하는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택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간 거야?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갔냐? 사무실 갔어. 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사무실 갔다가 그렇죠. 이제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은 학원에 와서 계산기를 살려고 했는데 현금밖에 안 받죠. 그래서 현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은행을 갔고요. 은행을 갔다가 돈이 생긴 김에 어딜 갔어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상점을 갔다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어딜 갔어? 이발소.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왜 중요하냐면 이발소에서 컴컴해갖고 가위를 잘못하면 귀때기를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들을 맨 밑바닥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네들의 표준부하가 내선 규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10, 두 번째 잠자는 공간이 20, 세 번째 주택 공간이 30. 이때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VA4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10VA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조건에서 건물의 용도가 나왔는데 그 건물의 용도에 맞는 분기 회로수를 결정해다 라고 한다면 내선 규정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의 출제자께서 생각을 달리 하셔갖고 내선 규정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내가 문제를 낼 때는 내 데이터로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출제자께서 메타 제곱당 40VA를 냈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절대적으로 따라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야? 문제 출제자의 견해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보다 우선하는 게 출제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면적당 표준바를 높여 잡으면 나도 거기에 맞게끔 가셔야 돼서 첫 번째 기준은 출제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내선 규정이죠. 내선 규정.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출제자도 의견이 없고 근데 내선 규정의 데이터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내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 제일 큰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바쁘게 막 답을 하시다가도 이렇게 이제 잠깐 눈을 감고 명상에 감기세요. 명상에 잠기시다 보면 얼핏 잠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제이수가 야야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예, 재미가 없네요. 예. 그래서 제우스의 생각을 그 다음으로 따라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최후의 주관식 필답에 답을 쓰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응시생이기 때문에 응시생의 견해도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맨 마지막 수단인데 문제의 조건이 확실할수록 응시생의 견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문제의 조건이 약간 불명확해질수록 응시생의 견해가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너무나 명확해 갖고 그렇습니다. 내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선 규정의 데이터대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데 분기회로수에 대한 문제인데 평면도의 공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평면도의 공간은 세로가 12m, 또 가로가 18m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형태의 문제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12m 자리가 12,000mm로 나오는 적도 있고 18m의 자리가 18,000m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표준부하의 단위가 메타 제곱이니까 메타로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평면도의 건물의 공간에 사용 용도가 나오기를 예를 들어서 상점이라고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요 상점에는 어떠한 부하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문제의 출제자께서 표준부하를 이용해서 부하를 상정해라 라고 출제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P를 어떻게 구할 거야? P는 그렇습니다. 표준부하 곱하기 면적.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 VA만 남으니까. 그래서 표준부하 곱하기 면적. 표준부하 곱하기 면적. 아니면 뭐 면적 곱하기 표준부하 자리를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12m 곱하기 18m. 면적은 메타 제곱이 나오겠고요. 여기에다가 상점이라면 표준부하가 얼마야? 30입니다. 30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누른 결과 지금 얼마 나왔나요? 계산기를 누른 결과가 6,480. 단위는 뭐예요? VA.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출제자께서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답을 쓰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표현을 한 다음에 답 6,480VA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괄호 1번의 표준부하에 의한 부하 선정 방법을 보면 P는 면적 곱하기 표준부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기를 가산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가산부하에 대한 입장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가 언급을 하는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견 그대로
가산부하를 한 톨도 남김없이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출제자께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가산부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조건에서 주택이나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선 규정에 의거해서 주택, 아파트 매 1세대마다 가산부하가 붙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산부하는 얼마로 잡고 있느냐? 500에서 1000 VA로 잡고 있어요. 500에서 1000 VA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만약에 출제자께서 500이든 1000이든 아니면 4500이든 가산부하를 언급했다 그러면 출제자의 의견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출제자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선 규정에 적용된 숫자 중에 가장 큰 값 1000 VA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가 상점이 아니라 주택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면적 곱하기 표준부하에다가 플러스 뭐를 잡냐? 1000 VA를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정부하가 얼마가 나옵니까? 7480 VA가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인데요. 쌤! 제가 중간 과정 여기까지는 맞았걸랑요. 근데 6480 제가 맨 마지막에 가산부하를 안 했는데 제가 1000을 뺐는데 이것도 조금 부분 점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좀 답답하면서 사이다를 좀 먹고 싶고요.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진실을 얘기하면 실망을 할 건데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문제의 조건하고 맞아떨어지는 답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채점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답안, 모범 답안이 있을 텐데, 상점이라면 여기서 끝나겠지만 주택이라면 여기까지는 꼭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인 답도 달라지고 풀이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결정적으로 확실한 문제일수록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뭐 부분 점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부분 점수는 어디다가 적용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분 점수는 단답형, 말 그대로 용어를 적는 단답형에서 만약에 4개를 써라, 1번, 2번, 3번, 4번 4개를 써라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류 리액터 하나 쓰고 직렬 리액터 하나 쓰고 소 리액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리액터가 또 뭐가 있냐? 블루 리액터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병렬 콘덴서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리액터 4개를 써라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4번째가 틀렸으니까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째가 틀려. 이런 경우에 부분 점수가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예를 들은 이 경우에는 여기까지 적고 여기를 빼먹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출제자가 명확하게 물어봤던 거는 너는 가산부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 가산부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돼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는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부분 점수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표준부하에 의한 부하상점 방법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이번에 건물, 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별도 계산할 부분의 표준부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의 종류에 복도, 계단, 세면장, 창고, 다라. 표준부하는 5 VA per 메타 제곱이고요. 강당하고 관람석은 10 VA per 메타 제곱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넘겨 동그라미 3번의 표준부하에 따라 산출할 수치에 가산할 VA 수가 나오는데, 기억항의 내용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택, 아파트 1세대마다
1000VA를 가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께서 언급을 하신 경우에는 그 숫자가 800이 됐던 간에 그 숫자가 4500이 됐던 간에 출제자가 가산을 해라 라고 한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인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제자의 언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택 아파트 500에서 1000 중에 최고로 큰 값 얼마? 1000VA를 대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실무에 의한 부하 산정 방법이 나와 있고요. 사무실 현황 등 분기회로서의 계산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맨 밑에 역시나 내선 규정의 표가 나와 있는데 예상이 곤란한 전등수구 및 콘센트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표의 예상바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실 공간에 저기에 콘센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저 콘센트의 용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저 콘센트에다가 전기 드릴을 연결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연결할지 아니면 세탁기를 연결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선 규정에서는 저 콘센트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개당 얼마를 잡으라는 거예요. 150VA를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50VA 개당이니까 동그라미가 2개, 콘센트 구멍이 2개 다르면 150 곱하기 2배, 300VA를 더 가산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전등수구는 300VA 개당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게 되면 흔히번에 분기회로수 계산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분기회로다라고 했을 때 분기회로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분기회로 또는 분기회로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지금 송전하고 배전하고 옥내배선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옥내배선. 옥내배선에서 회로가 분기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그렇지. 거기가 어딜까? 그렇습니다. 분전반입니다. 여기 콘센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지금 뭐 LED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천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벽체를 뜯어내고 콘센트 수구 콧구녕 쪽으로 들어오는 전선 2가닥을 잡죠. 그 2가닥을 잡아서 앤트맨이 될까 앤트맨? 기분 나빠요? 아니요. 네, 그래서 본인하고 저하고 영화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안 맞아도 제가 강의를 할 적에는 그냥 얘라고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진도가 나와서 앤트맨이 될 거야. 네. 돼가지고 콘센트 안으로 들어간 거야. 선 2가닥이 있는데 선을 타고 쭉 쫓아간 거야 앤트맨이. 그 다음에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 까가지고 선 2가닥이 있는데 쭉 쫓아가 본 거야. 근데 이쪽에서 쫓아간 앤트맨하고 저쪽에서 쫓아간 앤트맨 다 같은 곳에서 만나더라 이거죠. 예, 그 만나는 집합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예, 분전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반이야? 분전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분전반은 일반적으로 각 층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분전반의 함을 열게 되면 여기에 메인 브레이커 차단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옥내배선의 일반적인 방식은 220V와 380V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전기 방식은 3상 4선식이고요. 선이 동판대기라고 해야 되겠죠. 동판대기가 몇 개가 내려오냐? 4개가 내려옵니다. 4개가 내려오는 그 동판대기에 색깔을 보게 되면 흑, 적, 청, 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어? 흑, 적, 청, 백. 옛날 설비다 그러면 분전반을 열었을 때 동판대기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겠고요. 요즘 설비다 그러면 대부분 절형 카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카바, 아크릴 카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이든 안 보이든 동판대기가 4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왼쪽에 있는 동판대기 흑상입니다. 요 놈하고 맨 오른쪽에 백입니다. 두 선을 따가 요렇게 연결을 해서 브레이커 즉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기 종류를 하나 안치죠. 그리고 나서 선이 두 가닥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콘센트에서 뭐 형광등에서 선 두 가닥을 쫓아갖고 계속 쫓아가 봤다 그러면 어느 쯤엔가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콘센트의 선 두 가닥을 쭉 쫓아가서 딱 보니까 여기서 만나더라는 거야. 형광등도 쭉 쫓아가서 만나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어떤 선을 만나느냐. 요렇게 만나는 거죠. 요렇게 해갖고 여기서 만나더라. 그래서 왼쪽에서는 콘센트가 왔고 오른쪽에서는 형광등이 왔고 요렇게 만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된 상태냐면 메인의 동판대기에서 메인의 전기에서 콘센트 쪽을 따먹고요. 형광등 쪽을 따먹고요. 요런 이제 내선 규정의 정식 명칭으로 분기 회로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만들었다? 분기 회로를 만들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동판대기를 어차피 단상 이선식인데 말이야. 파워 하나에 선 두 가닥이면 형광등도 들어오고 콘센트도 살필 수 있는데 말이야. 왜 네 가닥씩 깔아갖고 이렇게 나눠 먹는 상황을 만들었나요? 어떻게 됐다고? 하나 터지면 다 터지니까. 그러니까 하나 터지면 다 터지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너 터지면 여기다 연결할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예. 오케이? 예. 뭐라고? 분산하려고요. 분산하려고. 그러니까 분산한다는 얘기는 메인이 만약 단상 이선식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단상 이선식으로 들어오면 따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뭐 형광등을 따먹고 여기 뭐 콘센트를 따먹더라도 어차피 메인 라인이 똑같은 놈이니까 집중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집중이 되면은 예. 사고 발생 시에 예. 위험할 것 같은 거. 그 위험하니까 이제 왼쪽처럼 네 개의 동판대기를 잡아갖고 이렇게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죠. 예, 정답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메인에 들어오는 동판대기를 3상 4선식 RSTN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 RSTN. 그러면 RSTN 네 가닥이 있다라면 무슨 결선이야? Y결선입니다. 잠깐만, 제가 있잖아요. 무슨 결선 이게 Y결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기시험 합격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일 됐나요? 근데 이제 왠지 제가 무슨 결선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Y결선 할 때 제가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18.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왠지 여러분들 Y결선이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네 가닥이 나오는데, 삼상에 네 가닥이 나오는데, Y결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아니요. 괜찮죠? 네. 나 까딱하면, 나 기준 잘못 잡을 뻔했어. 나 요번 회 말고 나 다음 회로 갈 뻔했어. 강의 천천히 할 뻔했어. 예. 요번에 안 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갖고 다시 갈게. 감독님 이거 편집 되지요? 안 된다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RSTN인데 4선식인데 3상 4선식이니까 3상 4선식 여기에 해당하는 결선은 무슨 결선밖에 없어요? Y결선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Y결선 상태에서 내가 얘기가 되는 건데 옥내배선의 메인이 Y결선에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Y자가 되겠고요. 중성점은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4선식이니까 뉴트럴에서 선이 하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파워 한 가닥 여기 220V입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입니다. 여기는 0V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물리고 여기에 부하 요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가 연결된 선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되어 있어요? 접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하의 외암까지 연결한다 그러면 사람이 접촉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옥내배선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3상 4선식을 쓰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뉴트라의
언제나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뉴트라에 언제나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 사용 상태가 안전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부하를 운용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겠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부하 사용 상태가 요렇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부하 사용 상태가 요렇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기가 삼상부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삼상사선식으로 네 가닥을 만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야? 단상부하와 삼상부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단상부하는 220V와 0V의 차 220V짜리를 쓰고 삼상부하는 선간전압을 받으니까 220에 루트 300 몇 볼트야? 380.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항상 뉴트라가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단상부하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단상부하와 삼상부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220V와 380V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등등의 이점으로 인해서 옥내배선의 메인을 3상 4선식으로 깔았고요. 대신에 전등부하나 콘센트 콧구멍 2개, 돼지 콧구멍 2개의 단상 2선식 부하는 그렇습니다.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먹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RN 따먹고 그 다음에 뭐야? SN 또 하나의 브레카, 분기 브레카가 있다면 그때는 뭐냐? DN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듯이 부하를 골고루 각상에 배분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분기회로스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콘센트, 형광등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콘센트나 형광등 모두 220V 전격이니까 전압은 일단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단 출제자가 제시하기 전까지는 몇 볼트야? 220V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형광등 또는 콘센트를 여기다 물릴 적에 전압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하 사용 상태의 전류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류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여기 연결되는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그렇습니다. 브레카의 전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A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15A짜리는 내선 규정에서만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없고요. 예, 현장에서는 이제 퓨즈라고 보시면 되고, 예, 어쨌든 뭐 내선 규정에서는 존재하는 수치니까요. 이제 15A짜리가 있고, 20A짜리가 있고, 30A짜리가 있고, 40A짜리가 있고, 50A짜리가 있고, 예, 50A를 초과하는 물건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과전류 차단 장치, 예, 배선용 차단기, 브레카를 연결할 적에 15A짜리를 연결했다면 15A를 넘었을 때 차단기가 열려 트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용량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용량은 볼트 암페어니까 220V와 15A를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3,300이 나오죠. 그러면 앞전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앞전에 내가 상점에 대한 표준 부하를 6,480으로 잡았어요. 근데 누군가 출제자님께서 필요한 분기 회로수를 결정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6,480은 토탈 값인데 요거를 n분의 1로 나눠야 될 때 얼마로 나누면 분기 회로수를 잡을 수 있나요? 3,300. 그러면 6,480 나누기 3,300은 결과가 얼마 나옵니까? 1.96. 그러면 답은 몇 회로가 되는 거죠? 2회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의 조건이 요번에는 주택으로 나온 거야. 주택으로 나와서 가산부하를 1,000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7,480에 대해서 요번에도 얼마로 나눴어? 3,300. 그러면 나눈 결과가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가 돼요? 3회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수점이 나왔을 때 절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작업 자체가 분전반 안에 들어가는 분기회로의 개수 1개, 2개, 3개 셀 수 있는 개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절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원위치를 해갖고 있잖아. 상점을 나왔을 때 상정부하도 다르고, 예, 그리고 나서 분기회로도 다르고, 예,
주택을 문제로 냈을 때 상정부하도 다르고 분기회로도 다른데 여기까지 맞았다고 해서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 점수에 대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말 그대로 단답형 글자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만 국한을 시켜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준비 자세는 어떤 겁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예, 여러 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익히려고 하지는 말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양을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연도 문제집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실기 특강하고 본실기 특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봐도 된다. 근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관연도 문제집을 보다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거기도 물론 써 있을 거야. 써 있는데 어떨 때는 요렇게 하고 저떨 때는 요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써져는 있겠지만 관연도 문제집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익히기가 어렵더란 얘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뭘로 만나느냐, 그 다음 회차 또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구난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관연도 문제를 보실지라도 일단 기초실기 특강하고 본실기 특강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나서 봐주실 것을, 예, 그렇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흔히번에 분기회로수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표준부하에 의한 분기회로수 계산 방법입니다. 분기회로수는 최대부하 산정 용량 위에 올리고요. 밑에 전압과 분기회로 정격 밑에다 내려주시고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괄호 2번에 실부하에 의한 분기회로수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총 설비 용량이 분자에 있습니다. 단위가 뭐예요? 와트. 근데 밑에다가 전압 전류는 볼트 암페로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와트 단위하고 볼트 암페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와트를 0율로 나누어 똑같이 단위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등수가 주어지는 경우에, 안 주어지는 경우에 램프 전류가 주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조명 설계, 그렇습니다. 강성진 이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는 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 보고, 예, 분기회로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단상 이선식 100V의 옥내 배선입니다. 문제의 조건에 명확하죠. 뭐가? 옥내 배선이다.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옥내 배선으로 명확하다는 얘기는 뭐야? 내선 규정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옥내 배선의 소비 전력 40W입니다. 역률은 75%입니다. 형광등 100등을 설치하고 이때 분기회로 15A, 분기회로를 할 때 전기회로의 회로수는 몇 회선입니까? 단 한 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회로 용량의 90%, 약간의 여유를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수용률은 100%라고 했네요. 그러면 1번 문제 분기회로수를 N이라고 잡았을 때 분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설비 용량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 설비 용량. 그러면 요거를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데 분모 자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역률하고 사용전압 전격 전류 암페아가 들어가야 돼. 그때 문제의 조건에 설비 용량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40W 곱하기 100등입니다. 설비 용량이 얼마로 나왔어? 40W 곱하기 100등. 지금 현재 단위는 4000W인데요. 사용전압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100V에 몇 암페아냐? 15A. 근데 분기회로의 용량을 100% 채우는 게 아니죠. 네. 한 회로의 용량을 원래 100%에 90%만 잡자고 했으니까, 여유를 주자고 했으니까 15A에 90%, 0.9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밑에 분모의 단위를 보시게 되면 100V와 15A, 볼트 암페아 단위입니다. 밑에 단위가 뭐야? 볼트 암페아. 근데 위에 분자 자리의 단위는 지금 얼마냐면 40W에 100개니까 4000W라서 위아래 단위가 맞지 않아. 그러면 단위를 똑같이 맞춰야지만 볼트 암페아가 날아가고 개수가 나오니까요. 얘를 0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얼마냐? 0.75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자,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3.950 어쩌고 나오겠고요. 95 끝나나요? 0 이렇게 이제 끝나겠고요. 답은 얼마로 쓸 거냐? 4회로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사용전압 200V에 40W 더블입니다. 합이 80W가 되겠습니다. 형광등 기구가 70개입니다. 그러면 87에 5600W가 되겠네요. 분기회로수는 최소 몇 회로입니까? 단 분기회로는 20A 분기회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쓰는 브레카 사이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가 20A입니다. 내선 규정의 최소 숫자는 15A. 근데 현장에서 쓰는 물건은 20A가 최소 전격입니다. 자, 20A 분기회로를 하고 형광등 역률은 70%, 안전기 손실은 없고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회로 용량의 80%다라고 나왔으니까 자, 문제 2번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N을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분자 자리는 얼마를 넣을 거예요? 40 곱하기 2 곱하기 70 이렇게 넣을 거예요. 지금 이제 와트 단위니까 요번에 뭘로 나눠줘야 돼? 역률로 나눠야 돼. 0.7로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회로의 볼트 암페어는 얼마야? 200볼트 20A. 한 회로 용량의 80%니까 0.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왼쪽의 풀이 과정과 오른쪽의 풀이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는데 왼쪽에는 제가 설비 용량을 우리나라 말로 썼고 밑에다가 볼트 암페어를 쓴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수직적으로 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여차 언급이 없고요. 여타 언급이 없고 막바로 수직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왼쪽이 맞는 겁니까? 오른쪽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무조건 맞고 어느 것이 무조건 틀리다가 아니라 왼쪽으로 해도 맞고 오른쪽으로 해도 맞는 겁니다. 단지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답안 작성 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중간 풀이 과정만 엄밀하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글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공식을 쓰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미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누른 결과는 얼마 나왔느냐? 2.5 딱 나왔나요? 예, 그러면 답은 얼마냐? 3회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초실기 특강의 첫 번째 파트에 분기회로수는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기회로수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조명 설계를 또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본실기 특강의 원장님 강의 테이블 스펙 강의를 또 들으실 텐데 테이블 스펙 TS 강의에서도 역시나 분기회로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완성은 본 실기 특강에서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수업은 뭔가요? 설비 불평형률. 역시나 내선 규정의 발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